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8월 20일 러시아 국계날 국영 여론조사기관 V시험은 러시아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러시아의 상징으로 여기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인들은 러시아라는 단어에 긍정적인 연상을 하고 있으며 상징물로는 자연, 역사, 기념비적 건축물, 도시, 곰, 문화, 문학 작품들을 떠올린다고 조사기관 V시험은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12%의 응답자는 러시아 3색 국기, 독수리 국가 문장, 국가를 상징물로 거론했습니다. 국계의 날 기념식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3색기는 1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역사의 어려운 고비를 헤쳐온 러시아의 상징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와 10%의 응답자는 각각 러시아인 그 자체인 더 피플과 조국 가정을 의미하는 홈을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으로 많은 7%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의 상징으로 연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의 상징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18세에서 24세 연령층 가운데 10%가 푸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전 연령층 평균인 7%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상징이라고 응답한 것과 같은 수의 사람들은 러시아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열거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작나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베리아의 담소 바이칼 등을 러시아의 상징으로 연상했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V시험이 8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서구적 가치에 환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1은 서구적 민주주의와 문화는 파괴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서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동경했지만 그런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구적 가치가 러시아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은 20년 동안 크게 줄었습니다. 2000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구의 민주주의와 문명이 러시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26%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서구 민주주의 모델은 러시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는 2000년에 25%였지만 지금은 33%로 늘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는 서구 모델이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과거 22년 사이 서구적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55%에서 30%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량 폭탄 테러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의 장례식이 모스크바 오스탄키노 국영방송센터에서 8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참석했는데 알렉산드르 두긴의 여러 정관계 맹호들과 TV 사회자 등 명사들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은 딸의 장례식에서 두기나가 참변을 당하기 직전 자신은 전사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 말고 다른 것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두기나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도 테러 사건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비인도적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기나에 대한 테러는 일반 러시아인들도 분노케 했습니다. 당장 정부가 총동원령을 내려 우크라이나를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 이를 계기로 특수군사작전을 전면전으로 수위를 올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 부녀의 애국심은 높이 사지만 두긴의 사상은 러시아 엑셉셔널리즘, 러시아 예외주의로 여겨 다소간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좀 많이 나갔다고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을 이해하려면 두긴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가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알렉산드르 두긴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이 알렉산드르 두긴을 푸틴의 책사다, 브레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과장된 화법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매체는 그를 푸틴의 국사라든지 브레인이라든지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한편 폭탄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나탈리아 보프크는 에스토니아로 도주했다가 다시 오스트리아로 옮겨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원으로 알려진 나탈리아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비스 하uptbahnhof에 하루 머물렀다는 현지 목격자의 제보도 있습니다. 하루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여성 2명과 딸로 추정되는 어린이 1명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국 FSB는 미니 쿠퍼를 타고 이동하는 나탈리아 옆 조수석에 탄 남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테러 직후 영국 런던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국 MI6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기나의 죽음으로 러시아가 격앙되어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네들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면서 러시아 연방수사국 FSB가 러시아 도시에서 민간인들의 사상을 노린 테러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두기나는 그 첫 번째 희생자라면서 러시아에서 전쟁 지진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줄곧 러시아인 피해가 발생하면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두기나에 대한 테러 말고도 최근 벌어지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러시아가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선에서 직접 교전에 이길 자신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후방 교란이라면서 사보타지 공격을 가하거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전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과 크림 반도에 있는 러시아군 시설물에 대해 막대한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헤르손 공세는 물 건너갔고 러시아군은 니콜라예프 방향으로 거센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로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니콜라예프의 방어도시 알렉산드롭카를 러시아군이 함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니콜라예프주 12km 지점까지 진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진 금도를 우크라이나가 깨면서 확전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월 20일 도네츠크 공화국 중심의 정부 청사를 공격했습니다. 도네츠크 공화국 측은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로 청사를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도자 데니스 푸실린이 사무실이 있는 곳에 포격을 당했지만 그는 자리를 뜬 덕에 무사했습니다. 또 도네츠크 시 중심의 아파트 단지는 155mm 구경 포탄의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기자들이 묵고 있던 시내 센트럴 호텔도 포격을 받아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도네츠크 정부 청사가 공격받은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는 아직 젤렌스키가 있는 키예프의 청사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에서 두기나에 대한 폭탄 테러는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테러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도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8월 23일 젤렌스키는 크림 플랫폼 정상회의라는 것을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무효화하자는 취지로 올해가 2번째입니다. 이 행사는 2020년 처음 계획된 것으로 서방 국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러시아로부터 크림을 다시 빼앗아오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에 젤렌스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크림을 탈환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은 이를 구실로 서방을 다시 줄세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3일 행사에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는 화상이 아니라 직접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우크라이나를 미는 G7의 일원이라면서 참석했습니다. 기시다는 러시아에 일본도 강한 제재를 취했다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서구와 러시아는 새로운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크림을 다시 달라는 젤렌스키를 러시아가 용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크림은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후르시초프 시절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관리하기가 까다롭다고 행정편의상 우크라이나에 편입시킨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014년 마이단 폭동 당시 그대로 두면 탄압받는 2등 국민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병합한 겁니다. 러시아가 군대는 투입했지만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서구가 무력 침공이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교전조차 없었던 특이한 무력 침공입니다. 크림은 순전히 주민투표로 러시아 연방에 귀속됐습니다. 러시아인을 인위적으로 이주시켜 인구를 늘린 뒤 강제로 병합한 게 아닙니다. 중공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 위험하다면서 크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맥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비교할 게 전혀 아닙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크림을 공격했을 때 사람들은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다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여유냐고 할지 모르지만 크림은 이미 러시아의 본토나 다름없습니다. 설마 크림까지 폭격을 할지는 몰랐던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